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방금 들은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팔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한국인 5명이 히말라야 동반 도중에 지금 실종된 사건이 있다고 네팔 경찰이 밝혀왔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중에 지금 한국인 5명이 실종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곧 다시 신원이 파악되고 행방이 파악되기를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팔 경찰은 5명이 히말라야 동반 도중에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연한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권성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봅니다. 사필 규정의 끝.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압수수색 후에 입장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그 어목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과 또 상식을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제출하셨나요? 압수수색한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 이 사필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부당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일단 이제 건물이나 지금 자택과 성남시청 네.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죠. 같이 발부가 예, 예. 그건 뭐냐면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사건이 2012년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압수를 했는데 예. 사실 2012년이면 핸드폰을 뭐 몇 번 바꾸었겠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전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 제출을 해서 그냥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 예. 아마 그것 자체가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다른 복선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한번 의심을 가졌을 거예요. 어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나간 게 최근에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그 이재명 지사 형에 대한 이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고발했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 이제 그 보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 보면 뭔가 수사에 어떤 진전이 있지 않는가 어. 하는 의미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사실은 지사직을 박탈당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압수수색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소환 조사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소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사전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사실 뭐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지금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네, 안 되거든요. 연말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그 지금 진행이 사실 좀 너무 늦었어요. 예. 지금 이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언제 이 기소까지 하려고 하면 네.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어.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사업 처리를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라도 예. 소환 날짜는 조금 더 서둘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그 이 압수수색이 사실은 분당 보건소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분당 보건소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지난 7월달에 예.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다 함께 하지 왜 이래 두 차례씩이나 하고 또 특히 자신에 대한 신체에 대한 무슨 압수수색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네. 부분들은 뭔가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배후에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세력들이 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기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신이 뭐 진실을 자신은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뭐 지금 사건 실질적 진실을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이 공권력 수사 자체가 좀 너무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만 명의 그 지금 그 도정을 읽고 있는 도백 그렇죠.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언론에 뭡니까 부각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도지사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제 수술실 CCTV도 사실은 토론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 또 모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었어요. 사실 그 수술 CCTV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또 주요한 도중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좀 더 본인이 좀 정정당당하게 좀 자신이 뭐 밝힐 게 있으면 미리 선수를 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래 신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시점이 이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게 혹시 몰랐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점 얘기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거 압수수색 하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네. 지금 이 신체 부분이 연루가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10년 전에 있었던 모 유명 가수분의 어떤 그 사건 에피소드까지 지금 다시 지금 실검 순위에 막 예. 얘기가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기도민 약 1,300만에 가까운 도민들의 이 도정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 사실 이 이재명 지사라는 분은 애초부터 무슨 동영상 파문이라든가 욕설 파문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에게 과연 그런 도정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 지도자, 지역 지도자로서 저런 것이 이제 하나의 샘플로 자리 잡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우려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부 다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이번 조사가 정말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하신 사필규정이라는 말씀 그대로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흥분을 하실까? 왜 이게 못마땅하다고 얘기를 하실까? 저는 거기에 배경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법부의 재판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을 때 바로 기각이 되면서 그때 기각 사유를 뭐라고 했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주거지역 평원이라는 거를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수색, 압수수색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뭔가 부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뭔가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뭐 출근길에 인터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도 없었던 거를 왜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저는 그 안에 뭐 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혀 뭐 한마디도 없었고 논평도 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뭐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말도 있고요. 글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요. 괜히 뭐 논평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6년 동안 지난 그 정권 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다가 왜 이렇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배후 세력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뭐 배우가 있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는 그냥 이재명 지사만 아시겠죠. 근데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이 의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불거져 나왔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12월 13일 6개월 정도니까 뭐 이때쯤 한 2달, 석 달쯤 지나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시점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거나 아니면 뭔가 탄압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이렇게 뭐 기자가 질문한다거나 그럴 때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수사에 협조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 압수수색 건은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건이었고요.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의
이 또 이 거짓말 논쟁이 되는데 그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지금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신체의 특징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거는 사실은 신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예. 뭐 지갑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신체에 대한 검증할 때는 검증 영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발부가 돼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뭐 간통이나 성폭행이나 예. 간통 없어졌지만 성폭행 등등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마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 이제 또 쟁점인데 결국은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김부선 씨는 지금 뭐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체의 비밀,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서 가족들 간의 굉장히 은밀한 상황들을 뭔가 자기가 한테 이야기를 했고 예.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뭔가 자기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참 간단치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어떤 쟁점으로 크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클린턴과 레윈스키 스캔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절차 자체가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예. 명예훼손 소송이기 때문에 그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또 이게 만약에 어떤 증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증명. 꼬리에 꼬리를 또 강용석 뭔가 변호사는 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다른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예전에 그 사실은 박주신 씨, 즉 박원순 변호사 아들, 지시장 아들 병역 문제, 병역 예. 문제를 끝까지 지적을 해서 결국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패소를 한 경험이 있는데 예.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럴 경우는 이 이슈 자체가 그 사실이 아니냐보다는 다른 것들로 굉장히 또 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아마 옐로우스럽게 막 가니까 아유. 상황이 이런 와중에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유튜브 등등에서 좀 공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발언을 이어가고 예. 있거든요. 그 발언을 한번 우선 들어보시죠. 이 아파트가요. 그 문제의 난방 비리, 아파트 비리이기도 하고 그 이재명 씨가 드나들었던 그 장소입니다. 네. 여기서 주로 데이트를 했죠. 여기 거실에서. 되게 춥다고 그랬는데 제가 난방비 사실 많이 안 켜줬어요. 난방비가 워낙 많이 나왔고 그래서 왜 이렇게 춥냐 그러면 추운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러고 이재명 씨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전했던 김부선 씨인데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제 자신의 SNS에다가 처연하다. 그 맞아요. 처연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싹 지웠어요. 이것도 지웠어요. 거침없는 김부선 씨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예. 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처연하다라는 말을 내가 쓴 적이 있나? 예. 네,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예.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차갑고 좀 쓸쓸해 보인다? 뭐 예.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를 SNS상에서 올린 이유가 예. 쓸쓸해 보인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 보인다, 너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혹은 근데 썼다가 왜 지웠을까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나 이것이 또 불필요한 어떠한 소모적인 논란에 될 수가 있고 예. 우리가 뭐 여기에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또 혹시나 본인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개인 대 개인 간의 예. 어떤 비공개적인, 비정식적인 재판장이 아닌 SNS상에서 예. 여론몰이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재판장에서 사법부의 영역에서 예. 정확히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어떤 걸까요? 네, 사면복권 발언의 일파만파.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 이 발언을 놓고 지금 여야 공방이 격렬하게 어제 벌어졌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장을 아주 정쟁의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자체는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사법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감장을 정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재판도 끝내고 아니 여기 와서 의사 진행하는 거 당연한 거죠.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저희 보고 뭐 강정마을 때문에 극도로 흥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돌이켜 보십시오. 그저께 대법원 국감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냥 넘어가려나 싶었는데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되었는지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발언에서 하시면 될 거를 장재원 의원님께서는 무슨 면허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딴 의원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드는 면허증이 계신 모양이에요. 아유, 어제 정말 뭐 저렇게 엄청난 설전이 와갔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정마을과 관련한 사면복권과 관련된 발언.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일단 상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신다면 O, 아니면 X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정마을과 관련한 발언, 과연 이 상권분립의 위 소지가 있느냐, 이 침해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분이고요, O가 1분이고요. 세모가 한 대변인께서는 분이시네요. 비권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상권 분립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상권 분립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침해할 만한 상권 분립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중오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재앙적 대통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지가 오래인데 근데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곳에서 입법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그 여당인 민주당이 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리고 청문회에 있어서도 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 그거를 힘으로 그거를 임명을 했었죠. 임명을 강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법부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재판 거래라는 문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검경의 수사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뢰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부에 사법거래 이런 건 다 전 정권의 문제 아니었어요? 이 정권의 상권 분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강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그야말로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것과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이 지금 청와대를 옹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권 옹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런 어떤 화해와 평화의 어떤 시도를 하신 거는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 중인 상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판이 끝나면 속히 복권 사면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너무 나가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된 것을 침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제가 이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라면 내가 한 판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 청와대에서 이거를 사면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거에 어긋나는 재판을 할 가닥이 있을까요? 상당히 침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분께서는 상권 분립의 침해가 아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면권을 조금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사실 예전에 그 영국 국왕의 은사권이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를 발전을 하면서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그런 고유 권한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이게 삼권 분립의 침해 소지가 있느냐는 저는 그 논란 자체가 좀 의문이 생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은 헌법적 권한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주 관함식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 제주 강정마을들 주민이 먼저 한 질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삼권 분립의 침해 소지가 있다 없다라는 좀 정쟁거리로 끌고 가는 야당의 태도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뭐 시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야당의 역할 중에 그런 역할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이 이걸 또 국감장에서 제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 그 권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아예 우리 삼권 분립이 지금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든 것 중에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다 그랬는데 그 장관의 경우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법과 절차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과 절차를 어기고 상권 분립을 침해하면서 대통령이 장관 임명한 건 아니거든요. 네. 차 교수님은요? 예, 뭐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정부라는 그 비판은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번 그 제주도 강정마을 사명 관련해서는 저는 뭐 그 대통령께서 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야당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 강정마을의 뭡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그 뭡니까 이 주민들 피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나름대로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이 그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뭐 야당 쪽에서는 그럼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그 대법원장 시절의 이 그 사법 이 거래하고 재판 거래하고 뭐가 별다른 차이가 있느냐고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밀실에서 이 정권의 그 아주 그 권력자들이 알아서 그냥 밀실 담합 형식으로 주고받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은 뭐 자신의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면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사안별로 아마 따져보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외부 세력에 있어서는 그렇죠. 외부 세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의 그 진행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 경중이 나름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 무죄를 주라든지 뭐 적게 주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뭐 일종의 사면을 하겠다는 차원. 그리고 뭐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뭐 8.15 강북들 같은 데는 뭡니까 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권, 물론 그건 특별 사면이 아니고 일반 사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국민화합 차원에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가 뭐 다 모든 걸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법부의 영역을 완전히 훼손한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은 그렇지만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답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원래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물론 이제 후보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가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이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반대 시위 때문에 611명이 사실 입건이 됐고 그중에 30명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이 끝나면 사면하겠다 그러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지금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람 다 사면될 건데 왜 재판하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사법권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권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을 갖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에 보면 사면권을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거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하나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면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재판도 끝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지난번에 구상권 행사를 했던 237억 원 그중에 31억 원에 대한 구상권 자체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상권이 없어지면 그 부담은 누가 갖죠? 국민 세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 좀 더 법을 좀 엄격히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너무 나가신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요. 단기 일자리를 짜내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보이십니까? 맷돌인데 보이십니까? 이거 돌아갑니까? 이거 못 돌리죠. 이거 뭐죠? 손잡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리죠.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빌비재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2달짜리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고용지표 마이너스 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에 국가 예비비로 지금 2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니라고요? 자, 답변 잘하세요. 제가 여러 기관에 확인한 겁니다. 거의 답변입니다. 자, 장관은 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2달짜리 단기 이 일자리를 하라는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걸 모르시고 계신다? 확인한 건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네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은 지금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습니다. 추가 5천 명을 또 모집 공고를 했는데, 근데 이 단기 일자리가 기차역에서 짐을 들어주는 일, 중개업소를 돌면서 집을 찾아주는 일, 굉장히 좀 단순한 일들이 좀 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정부가 연말까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죠. 돈을 쓴 게 있기 때문에 부처들의 읍소에 이제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기막힌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기막힌 한 줄 평.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인 표현을 해주신 전묘화를 감상하는 법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기막힌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게 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그 면만 지금 띄어내서 보고서는 전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분만? 네. 우리 저 고등학교 때 신인상주의 배울 때 미술 시간에 그 쇠라의 무슨 일요일의 오후 이런 그림 보면 이렇게 파란 호수인데 자세히 보면 점 중에 빨간색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빨간 점만 보면 야 호수가 파란색인데 왜 빨간색이 들어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쉽죠. 근데 전묘화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일자리 정책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 일자리, 중기적인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다 이렇게 포함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현재 비판하는 지점은 딱 그 단기적인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만.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중기적인 일자리나 장기적인 일자리나 양질의 일자리 안 늘리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럼요. 또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모든 일자리를 그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모든 노력들이 함께 되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이 어려우니까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죠.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 단기적인 일자리도 늘리는 것인데 이것을 좀 보는 각도나 시선이 너무 하나만 이렇게 전체 노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이 요만한 거를 보고 지금 과도하게 지금 그래서 전묘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멀찍이서 권성준 대변인께서는 소일거리 주도 성장인가?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씩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거는 같으나, 근데 이번에 이 수치상으로 나온 이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소일거리라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묘화를 감상하는 법이라고 하나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렇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응원을 드릴 부분도 있겠으나,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거,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를 4만 5천 명이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표면적인 거의 내부를 보면 9월 달에 36시간이라는 기준을 두고 36시간 이하의 일자리가 36시간 일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36시간 일하지 않는 일자리가 39만 8천 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44만 개가 늘었습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4만 5천 개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결국 36시간도 주에 일하지 않는 그런 단기간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지금 일자리가 늘었습니다라고 표면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숫자와 이 발표를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꿨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차 교수님은 뭐라고 써주셨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속담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단기 일자리로 좀 늘리겠다는 그런 아마 절박감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이 단기 일자리는 지금 공공기관이 지금 오늘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몇 개 많죠.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또 그렇죠. 제가 지금 대학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학 같은 경우는 근로장학생들 국가 근로장학사업
값도 있거든요. 예, 예. 거기도 뭐 한 2개월, 3개월 학기 중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네. 책 대출도 해주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안 했던 이유는 그 나름대로 또 순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공공기관이 나름대로 여력을 동원해서 네. 이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통해서 이게 이 뭡니까 이 그 임금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좀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비판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예. 다만 상당히 지금 앞서 뭐 소일거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그냥 뭐 진짜 돈을 나눠주기 위한 아니 핑계처럼 그런 식의 작업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는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저 SK 그 하이닉스 반도체 가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기업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또 하나의 그 뭡니까 그 하나의 또 다른 축인 혁신 성장 예. 그리고 또 공평한 경제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을 지우시고 세금이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성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단기 일자리 2개월짜리 뭐 2주짜리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거 비슷한 것 예? 같아요. 너무 심한 표현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그 2년 동안 54조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겨우 이제 지금 3천 명 이번에 뭐 4만 5천 명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죠, 예. 내년도 예산이 22% 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일자리 늘린 거는 파급 효과가 전혀 없는 일자리예요. 아. 이게 왜냐하면 아무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그냥 짐 들어주는 사람들 네. 뭐 예. 1,000명 그다음 공항에 뭐 길 안내해주는 사람들 전세 안내해주는 사람들 네. 예. 이게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떤 산업과 연관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비춰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뉴딜 정책 이런 거 보면 결국 산업의 어떤 동력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발전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 각 그 공기업들이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공기업 비용 자체가.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이너스 되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해야지 당장 마이너스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일자리 하다가는 네. 결국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저기 사실관계 정정 하나만 좀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주 36시간 이하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지가 않고요.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자리가 39만 8천 개가 줄었고 아, 예. 36시간 이하이라는 단기간 일자리가 44만 개가 늘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고 예. 단기간 일자리를 늘렸다. 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